2025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체 학회 IEDM 시상식장에서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하이라이트 논문상, 최우수 학생 논문상 두 개의 트로피가 나란히 같은 기관의 이름을 향해 놓였다. 카이스트, 한국, 대학원생들. 그 엔지니어는 15년 경력의 엔비디아 수석 엔지니어였고 그날 이후 그는 AI 반도체의 미래를 다시 써야 했다. 지금부터 그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대전의 한 연구실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제이크 앤더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AI 가속칩 설계를 담당하는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고 엔비디아에 입사한 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저는 H100, B200 같은 세계를 바꾼 칩들을 설계한 팀의 일원이었고 스스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오만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석 엔지니어라는 자리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의 핵심 두뇌 중 하나라는 의미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매일 아침 배지를 목에 걸 때마다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젠슨 황이 무대에서 신제품을 발표할 때 그 칩 안의 설계 철학 중 일부는 제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우쭐하게 만들었는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당시 AI 반도체 업계의 룰은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트랜지스터, 더 높은 클럭 속도, 더 많은 메모리 대역폭,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수십조 원을 투자해 GPU를 수천 개씩 병렬로 연결했고 데이터 센터 하나의 전기 소비량이 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비효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AI 반도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 이동이었습니다. 카메라 센서가 이미지를 찍으면 그 데이터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산 칩으로 불러와 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찍고, 변환하고, 저장하고, 연산하는 4단계.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처리 속도는 병목에 걸립니다. 모든 반도체 엔지니어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도록 아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반도체 하면 메모리를 떠올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의 DRAM 제조사들. 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즉 연산 논리를 설계하고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분야에서 한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게임이었고 TSMC가 있는 대만, 인텔이 있는 미국, 그리고 ASML이 있는 유럽의 게임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원 연구실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2025년 12월 첫째 주, 저는 연례 출장 가방을 쌌습니다. IEDM, 국제전자소자 학회, 반도체 업계에서 이 학회는 올림픽과 같습니다. 인텔, 삼성, TSMC, 엔비디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가장 혁신적인 연구를 들고 모이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학회에 6번째 참가하는 것이었고 이번엔 팀 동료 마이클과 함께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올해 하이라이트 논문이 누구 것일지 내기를 했습니다. TSMC냐, 인텔이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날 저녁, 저는 유니온 스퀘어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유럽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네덜란드 IMEC의 수석 연구원 피터, 독일 인피니언의 아키텍처 팀장 한스. 매년 IEDM 전날 저녁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와인을 기울이며 올해 트렌드를 짚고 누가 주목받을지 점치는 자리. 피터가 물었습니다. 올해 아시아 쪽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던가?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메모리 공정 최적화 쪽에서 삼성이 뭔가 냈다고 들었는데 그날 밤 저는 아무런 긴장도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학회 첫날 아침, 저는 등록 데스크에서 프로그램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이라이트 논문 목록을 훑어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하이라이트 논문이라는 두 단어 옆에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카이스트였습니다. 마이클이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이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직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묘한 불편함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지만 IEDM이 어떤 학회인지 아십니까? 1955년 창설된 이 학회는 반도체 소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학술 행사입니다. 매년 전 세계 내에서 수백 편의 논문이 제출되지만 그중 불과 30% 내외만이 발표 자격을 얻습니다. 하이라이트 논문은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정상급 연구에만 붙는 호칭입니다. 인텔이 처음으로 10나노 공정을 발표했을 때, TSMC가 3나노 로드맵을 공개했을 때 모두 이 학회의 무대였습니다. 반도체 역사의 이정표는 항상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날 오전 기조연설은 TSMC의 부사장이 맡았습니다. 이 나노 이하 공정의 미래에 대한 발표였고 장내는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저 역시 메모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머릿속 한켠에는 아까 프로그램북에서 본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카이스트. 발표 세션은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카이스트 발표 들어가 볼까?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대학, 뭘 가지고 나왔길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따라왔습니다. 발표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아는 얼굴들과 몇 번 마주쳤습니다. 퀄컴의 팹리스 설계팀 디렉터, AMD의 선임 연구원, 그들도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이라이트 논문이라니 어디 한번 봐주지. 그런 가벼운 호기심, 적어도 입장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발표장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차 있는 좌석들, 그리고 앞자리를 노트와 태블릿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들. 자리를 잡고 앉아 발표 슬라이드 제목을 봤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심장이 작게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SD Integrated Neuromorphic Visual Sensor with In-Sensor Spiking Convolution, 신경 모방 시각 센서, 인센서 연산. 저는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칩으로 구현한 연구는 세계 어디에서도 발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발표자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젊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학원생이 발표하네. 그 말에는 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내심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 만든 칩이라면 실험 수준이겠지. 개념 증명도는 되겠지만 실용성은 글쎄. 그런 선입견이 머릿속을 채운 채로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선입견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장내는 빠르게 고요해졌습니다. 연구의 배경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제가 15년 동안 씨름해온 문제의 구조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센서가 찍고 ADC가 변환하고 DRAM에 저장하고 CNN이 연산하는 4단계 파이프라인. 이 구조는 마치 뇌와 눈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우편으로 뇌에 보내고 뇌가 해석한 뒤 다시 결론을 우편으로 받아오는 방식.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전력을 먹는 구조. 그 구조를 저도 업계 전체도 20년째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대학원생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눈과 뇌를 하나로 붙였습니다. 센서가 빛을 받는 순간 그 안에서 바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저장도 없고 이동도 없고 기다림도 없습니다.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학회장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슬라이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AI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빛이 렌즈를 통과해 이미지 센서에 맺힙니다. 이 빛 신호는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AI 칩이 불러다 분석합니다. 피사체가 사람인지 풍경인지 밝기와 초점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모든 작업이 이 4단계를 거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동이 전체 소비 전력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다면 더 큰 배터리, 더 강한 냉각 시스템, 속도가 느리다면 GPU를 수천 개 병렬로 연결해 동시에 처리, H백 하나를 구동하는 데 드는 전력은 700W입니다. 일반 가정의 냉장고 10대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십만 개의 GPU가 돌아가고 그 전력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전 세계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뉴스가 매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그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더 빠르게 이동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애초에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M3D 집적 신경 모방 시각 센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3D란 모놀리틱 3D의 약자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반도체층을 수직으로 쌓아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미지를 감지하는 광센서층 바로 위에 신호를 처리하는 연산 회로를 얹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센서가 받고 그 신호가 밀리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채 바로 위층의 뇌에서 처리됩니다. 발표장에서 이 구조도가 스크린에 펼쳐졌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왜 아무도 이걸 먼저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 숨은 기술적 난이도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광센서와 연산회로는 서로 다른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공정은 온도, 재료, 전기적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의 칩 안에서 수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을 같은 문장 안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발표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연구팀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즉 뇌의 뉴런이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을 모사한 알고리즘을 설계에 적용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모든 것을 초당 수백 프레임으로 촬영하지 않고 변화가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듯이 이 칩도 빛의 변화가 감지될 때만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으니 처리할 데이터가 줄어들고 처리할 데이터가 줄어드니 전력 소모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결과 수치가 스크린에 떴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전력 소비 100분의 1 수준.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100분의 1. 엔비디아 H백이 700W라면 같은 시각 인식 작업을 이 칩은 7W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손전등 하나 수준의 전력으로 세계 최고의 AI 가속 칩이 하는 일을 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퀄컴의 디렉터가 나지막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디스트 비 리얼. 저도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동작 데모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동하는 물체를 인식하고 경계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고전력 방식과 나란히 비교하는 화면에서 두 결과물은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소비 전력이었습니다. 발표자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인센서 스파이킹 컨볼루션
플랫폼입니다. 세계 최초. 그 말이 발표장의 공기를 진공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고 싶었지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고 논리는 완결되어 있었으며 구현 결과는 재현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대신 독일 인피니언의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정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묻고 싶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공정의 층을 수직으로 쌓으면 열팽창 계수 차이로 인해 칩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업계에서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한 난제입니다. 발표자는 준비된 듯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연구팀은 층간 결합에 새로운 소재를 적용하고 공정 순서를 역설계하는 방법으로 열팽창 문제를 우회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정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한스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이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피터가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저 기술이 양산화되면 엣지 AI 시장 전체가 뒤집혀. 엣지 AI란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드론 같은 단말 기기에서 직접 AI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엣지 AI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이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제한된 기기에서 AI를 구동하면 배터리가 몇 시간 만에 소진됩니다. 카이스트의 기술은 그 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피터의 우려는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논문 전문을 읽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화장실을 다녀오며 줄을 서며 손에서 논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읽을수록 경이로움은 커졌고 동시에 묘한 불쾌감도 커졌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인텔이 수십 년째 연구해온 과제였습니다. MIT 미디어 랩이 꿈꿔온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수십 명의 석박사 과정생들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쏟았는지 압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 수조 원의 연구 개발비, 수십 개의 특허, 물론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택했고 소자 수준의 혁신은 파운드리와 팹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팹리스 반도체 기업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카이스트 연구팀은 재료, 공정, 회로, 알고리즘을 통합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학회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며 와인을 즐기는 자리였지만 그날 만찬장은 낮과 다른 공기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조용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게 양산으로 이어지면 자율주행 칩 업계는 완전히 재편된다.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드론, 로봇, 스마트 글라스, 저전력 비전, AI가 필요한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아 저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낮까지 제가 확신했던 세상의 룰이 대전의 연구실에서 조용히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 로드맵 다시 짜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샌프란시스코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카이스트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어딘가에. 저는 말했습니다. 대전. 한국 중부의 도시야. 한국 전쟁 때 폭격을 맞았던 도시.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학회장으로 갔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포스터 세션에 나온다는 것을 프로그램북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포스터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리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어제 연단에 서 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젊었습니다. 25, 26,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진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틀린 질문에는 정중하게 교정했고 좋은 질문에는 눈을 빛내며 확장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빠진 틈을 타 저는 다가갔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소속이라고 밝히자 그는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훌륭한 연구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답했고 제가 의구심을 표할 때마다 데이터와 논문 참고 번호를 제시했습니다. 30분의 대화 끝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연구였습니다. 개념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도중 저는 물었습니다. 이 연구에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지도 교수님 포함해서 10명 정도요. 거의 다 대학원생입니다. 10명. 저는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비슷한 규모의 문제를 다루는 팀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물론 방향이 달랐지만 단 10명의 연구팀이 업계 전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냈다는 사실은 인원수의 차이를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이 방향을 잡은 것은 5년 전이었다고. 처음에는 이론이었습니다. 가능성을 계산하는 수식들, 그 다음 시뮬레이션, 그 다음 소재 연구, 그 다음 공정실험.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 학생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의 미래는 에너지 위기 앞에서 멈춥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전상훈 교수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논문 목록을 훑어보니 이 방향의 연구가 수년에 걸쳐 착실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발표보다 묵묵한 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연구 방향을 바꾸지 않고 버텼다는 흔적이 논문의 흐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구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연구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공간, 매일 밤 불이 꺼지지 않는 실험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고 다시 시작하고 반복하는 사람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K-팝은 들었고 삼성 스마트폰은 씁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나 그 나라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숙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현대사를 검색했습니다. 1950년 전쟁, 1960년대 1인당 GDP 100달러 이하, 1970년대 수출 드라이브, 1990 IMF 외환 위기, 2000년대 반도체 굴기, 그 궤적을 따라가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 남짓, 잿더미에서 출발해 지금은 세계 최초의 AI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 그 속도와 밀도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미국은 300년의 역사와 광대한 자원 위에 지금의 기술 제국을 세웠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의 산업 전통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의 한 연구실에서 반도체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너무 몰랐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쉽게 무시했다. 시상식은 학회 마지막 날 오후에 열렸습니다. 격식 있는 행사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수상작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장내의 공기는 차분하면서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이클은 제 옆에, 피터는 통로 건너편에.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올해 IEDM은 예년과 달리 하이라이트 논문과 최우수 학생 논문이 같은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이 학회 역사상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 문장이 장내를 가르는 순간 저는 이미 무슨 이름이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다음 문장을 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전상훈 교수 연구팀. 박수가 터졌습니다. 뒤늦게 하지만 빠르게 장내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수를 치는 손이 떨린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포스터 세션에서 제가 대화를 나눴던 그 학생도 그 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도 담담했습니다. 웃음은 있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감격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전상훈 교수가 수상 소감을 말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AI 반도체가 소비하는 전력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증명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는 피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이크, 우리 돌아가면 임원 보고해야 해. 이건 그냥 논문이 아니야. 저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벤치마킹의 대상이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할 기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를 지배하고 있던 감정은 경쟁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섞인 감정들. 그중 가장 컸던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부러움이었습니다. 저 젊은 연구자들이 느꼈을 그 순간의 무게가 부러웠습니다. 학회장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도 교수,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는 고마워하면서도 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더 빨리 이동시킬지 고민했는데 당신들은 이동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연은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찍은 이미지를 뇌로 보내 분석하지 않고 망막 자체에서 첫 번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모방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연에서 배웠다.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오래 걸렸다는 역설.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학회장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들어찼습니다.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바에 앉아 버번 위스키를 한 잔 앞에 두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엔비디아에 입사하던 날, 세상을 바꾸는 칩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짐이 언제부터 흐릿해졌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 세계 최고의 팀, 세계 최고의 급여, 그 안에서 저는 안주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전의 연구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박사 과정생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다음 문제를 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그 씁쓸함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젠슨 황에게 올라갈 IEDM 결과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십 편의 학회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빈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번 IEDM에서 가장 주목할 발표는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쓰고 나서 보니 그 문장이 마치 선전포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우리가 놓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 방식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키텍처, 인텔은 공정기술, 퀄컴은 모바일 최적화, 모두가 각자의 특기를 더 잘하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소자 수준부터 알고리즘까지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느 기업도 갖지 못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가진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이라는 제약이 오히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고서에 쓴 것은 한국의 연구 생태계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반도체 연구에 얼마나 집중 투자해왔는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AI 반도체 대학원,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당장의 상품화보다 기초 연구에 투자하는 방식,
그것이 지금 이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서에 솔직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우지 않고 다시 읽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제가 쓴 마지막 문단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먼저 보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젠슨 황이 그 문장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져온 가장 솔직한 결론이었고,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륙 직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불빛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기술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 구글, 애플, 엔비디아, 메타, 그 이름들이 하늘에 새겨진 것처럼 빛나는 곳.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역사는 어느 한 곳에 멈추지 않는다. 증기기관은 영국에서 나왔고 트랜지스터는 미국에서 나왔으며 세계 최초의 인센서 스파이킹 컨볼루션 플랫폼은 한국에서 나왔다. 그리고 다음은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저는 그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온 제이크 앤더슨입니다. 보고서는 젠슨 황에게 전달됐고 임원회의에서 카이스트 연구는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의 행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기업 전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제가 느낀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도 남아서 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연구자들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에서 트로피를 받으면서도 과하게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던 그 표정, 확신,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표정. 저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한 연구자의 표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을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세계 최고의 산업들을 일궈낸 사람들. 그 1세대는 맨손으로 공장을 세웠고 2세대는 반도체의 기초를 닦았으며 3세대는 세계 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반도체의 미래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계보 속에는 이름도 없이 땀을 흘린 수백만 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대전의 연구실에 켠 불빛 하나하나는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이후 이 나라를 다르게 봅니다. 기술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을 버티고 축적하는 인내, 정해진 답이 아닌 새로운 질문을 찾는 용기, 그것이 세계 최초라는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그 칩 안에는 회로와 소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 3시에도 꺼지지 않은 실험실의 불빛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나라 전체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 바에서 홀로 마시던 위스키의 씁쓸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씁쓸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이었습니다. 진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오만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을 선물해 준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였고 카이스트라는 연구소였으며 이름도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젊은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다 보셨습니까?